안녕하세요. 저는 고아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천의 고아가 바로 접니다. 부모님 친척 하나 없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부하건대 저는 절대로 슬프지 않습니다. 솔직히 슬프고 외롭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 충분히 만족하고 제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저는 오로지 혼자서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기까지의 여정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았겠죠. 지금부터 그 여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소 불쌍할 수도, 우울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염두에 두시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줄곧 보육원에서만 자랐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제가 어디 출신인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13살 때였나 보육원 원장님께 여쭤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서 왔어요? 글쎄,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 원장님, 장난치지 마시고요. 저는 어디서 발견됐어요? 누가 원장님한테 맡기고 갔어요? 아니면 버려진 거 주워오셨어요? 추운 겨울날 눈을 쓰려고 나갔다가 널 발견했지. 두꺼운 이불에 꽁꽁 쌓여서 보육원 앞에 놓여져 있더라고. 기지도 못하는 핏덩이 같은 너를 데리고 와서 키운 것도 벌써 13년이 되었구나. 우리 착한 지성이. 그때 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제 부모는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제가 싫었으면 눈 오는 겨울날에 버리고 갔을까요? 행여나 제가 얼어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아니, 아무래도 상관없었던 걸까요? 뭐 나중에 조금 커서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죽을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고 피치 못할 어떤 안타까운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경우의 수도 생각해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게 부모님은 애초부터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 쓸데없는 노력인 거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겨울날 버려졌다는 사실 하나만 안 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보육원은 공간은 협소하고 시설은 노후되었지만 아이들은 넘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다 이거였죠. 낡은 마루로 된 바닥에서 이불을 깔고 잤습니다. 낮에는 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신고 그 바닥을 뛰어다녔는데 밤에는 그 공간이 잠자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하고 따닥따닥 붙어서 자야만 했습니다. 그게 불편한지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8살 때인가 9살 때인가 상담실에 있는 TV에 나오는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침대라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세상에는 저런 것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로 저는 보육원이 제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학교를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작은 분교였습니다. 1학년이 10명 정도? 아니다, 10명도 안 되었습니다. 엄청 작은 학교였고 9살 때까지도 한글을 모르는 애들이 대부분이었던 그런 학교였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었죠. 제가 초등학생 때 퇴소 앞두고 있었던 형 한 명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던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와, 저게 공부구나 하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대학교도 못 가고 심지어 그 형은 고등학교도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때 제 생각은 저희가 어떤 거창한 꿈을 꿀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 때문에 공부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서워서, 내가 여기서 나가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무서워서. 무서워서 공부를 한다. 이상했습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인상을 찌푸리니까 형이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정말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나는 나가서 뭐가 될까? 거지? 노숙자? 답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뭐가 더 최악인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최악들만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보육원을 먼저 나간 친했던 형, 누나들이 그런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간간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떨리고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선생님들과 원장님께 조언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나가서 뭘 하고 살면 될까요? 저는 나가서 뭐가 될까요? 뭐부터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모르겠다. 네가 찾아라 하는 말을 하셨습니다. 절대 나쁜 뜻으로 저를 방관한 것이 아니고 선생님들은 정말 그건 제 몫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물음에 한참을 고민하셨던 원장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지성아, 사람다운 일을 하고 돈을 벌어라. 사람다운 일과 돈,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며 보육원에서 나왔습니다. 제 앞에 놓인 인생이 망망대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선뜻 몸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버려진 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 보육원 앞에 버려졌던 것처럼 말이죠. 세상에 버려진 저는 인간이라면 본능으로 해야 하는 식사와 잠을 먼저 해결하자 싶었습니다. 가장 만만한 곳이 찜질방이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잠도 자고 씻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식사까지 다소 저렴한 가격에 해결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진짜 눈에 보이는 일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말씀은 항상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람다운 일을 하라는 말, 보육원을 떠난 형 누나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더욱 많이 봤기에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많이 봤습니다. 감옥에 가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는걸요. 가슴 한켠에서 그냥 그들과 나는 다르다, 그러고 싶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사람다운 일 하려고, 도덕적인 일 하려고 노력했고요. 찜질방과 인력사무소를 오가면서 막노동도 해보고 청소일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웃깁니다. 제가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다들 이런 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막노동 현장 가면 아저씨들이 그랬습니다. 뭔 어린 놈이 이런 데를 기어나와. 나원 참. 이제는 이런 일도 젊은 놈들이 들어오냐? 야, 이게 쉬워 보여? 늙은이들끼리 하니까 쉬워 보여서 왔어? 에이씨, 뭐 이런 놈을 보내. 저는 그냥 인력사무소에서 보내주니까 간 건데 아저씨들은 저를 홀대했습니다. 청소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19살?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뭐 때문에 청소 일을 하러 왔어요? 아니, 그렇게 젊으면 할 일도 많을 텐데 이런 청소 일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양보해줘야 해요. 이런 일 하지 말고 다른 일 해요. 젊으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저도 진짜 할 일이 없어서 간 건데 저를 이상한 사람 보듯이 보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럼 나는 대체 무슨 일을 해야 하나 답답했죠. 그러는 와중에 저보다 2달 일찍 퇴소한 보육원 친구가 같이 일을 하자면서 어떻게 제가 있는 찜질방까지 알고 와서 저를 꼬드겼습니다. 대충 얘기만 들어봐도 안 좋은 일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돈은 많이 벌더라고요. 찜질방복을 입고 있는 저와 양복을 입고 금팔찌를 차고 있는 친구놈의 모습이 너무 비교가 되어서 우스울 지경이었습니다. 일말의 양심이 저의 마음을 붙잡았고 친구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와서 저를 꼬드기는 것을 거절하다가 결국 찜질방까지 옮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찜질방에서 다른 지역의 인력사무소를 또다시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건물의 청소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 지하에 약간 음산한 기운을 풍기는 곳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들어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두꺼운 철문에 스프레이 같은 걸로 낙서가 되어 있고 조폭 같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걸로 봐서는 이상한 곳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청소를 한 달쯤 했을 때 지하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계단을 청소하고 있는데 1층부터 뭔가 기계음 같은 게 들렸습니다. 청소하면서 내려가 보니까 지하에서 나는 소리더라고요. 한 뼘 정도 열린 문틈으로 어둑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고개는 그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둑한 실내,
불편하고 불규칙적인 기계음, 수상해도 너무 수상했습니다. 대체 뭔가 하고 고개를 삐쭉 내민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문신하는 곳이더라고요. 내부의 벽에는 멋진 그림들이 가득했고 뒷모습조차도 평범해 보이지 않는 타투이스트가 작업에 열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끔 퇴소를 한 형들이 보육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드물게 말이죠. 언제 한번 그 중에서 양쪽 팔에 문신을 가득한 형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섭기도 멋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도, 여자들도요. 그런데 그렇게 문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주사 하나도 무서워하는 겁쟁이라 문신을 새기고 싶진 않았지만 처음 보는 이색 직업이기에 참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앞을 알짱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발길이 향하더라고요. 한 달 열을 그러고 있으니까 40대쯤 되어 보이는 타투이스트가 저를 불렀습니다. 관심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관심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신기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그때 마침 청소일을 잘렸을 때였습니다. 기존에 일하셨던 분이 다치셨다고 그만두셔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였는데 다시 복귀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였죠. 그래서 그냥 그 타투이스트한테 관심 있다고 했습니다. 아예 거짓말은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보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예약받고 발주 넣고 그림 그리는 연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들도 많이들 오가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유명한 분이신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석 달 정도 일을 했습니다. 급여가 일정치 않기도 했고 일이 없는 날도 있었지만 힘들지 않기도 했고 의외로 그림 배우는 게 재미있어서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점이 그 가게에서 잘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찜질방 생활을 전전하던 저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죠. 그러다가 선생님이 해외로 출장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오랫동안이요.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시더군요. 더운 나라 가서 일은 조금만 하고 맨날 수영하자면서 웃으셨습니다. 선생님은 좋은 분이셨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제게 일자리도 주고 배움도 주고 첫 해외여행까지 시켜준다니요. 그렇게 처음으로 여권도 만들고 처음으로 비행기도 타봤습니다. 베트남을 돌면서 일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진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수영하고 놀고를 반복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습니다. 어깨너머로 보는 선생님의 수입이 가늠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받던 급여의 2배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큰 돈은 처음이고 그렇게 호화스러운 삶이 처음이라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더군요. 그래서인지 마냥 즐겁진 않았습니다. 내 것이라는 기분이 안 들었습니다. 노력 없이 얻어진 자리라고 생각되어 즐겁기보다는 불안하고 위축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6개월 정도를 일을 했고 결국 저는 한국에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뭔가 배워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림이 꽤나 재미있어서 그림을 한번 배워볼까 싶기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벌어온 돈으로 학원을 등록할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돌아오자마자 고시원 방 하나 얻어놓고 학원 상담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녔는데 성인 취미 미술은 많이 없기도 할 뿐더러 비용도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고민하던 차에 정말 우연히 예전에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은 형이었습니다. 퇴소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김에 같이 밥을 한 끼 했는데 생색도 번듯하고 직장도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요즘 어때? 뭐하고 지내? 자리는 잡았어? 저는 뭐 더 찾아봐야죠. 다 그렇지 뭐. 부모도 없고 끌어줄 사람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냐? 나야 뭐 운이 좋아서 직장 다니고 있지만 나랑 같이 퇴소한 애들 보면 다들 엉망이야. 아, 너 아직 할 일 못 찾았으면 나랑 한번 일해볼래? 무슨 일인데요? 물어보지 말걸. 밥 먹지 말걸. 아니다.
애초에 아는 척을 하지 말걸. 진짜 많이 후회했습니다. 멀쩡한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멀쩡하게 하고 다니던 그 형이 사기를 아주 제대로 쳤습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기억입니다. 베트남에서 6개월 동안 벌어왔던 돈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었지만 베트남에 있는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이었고 새로운 꿈이 생겨서 처음으로 도전하고 싶다는 욕심도 내봤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꼭 필요했고요. 그런데 그 형은 그걸 알면서도 저를 이용했습니다. 돈을 위해 보육원에서 같이 평생을 자란 저를 이용했습니다. 1200만 원 때문에 저와 같이 산 16년을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끔찍했습니다. 회사도 거짓, 직업도 거짓, 그 형의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진실이 뭔지도 알 수도 없는 채 그렇게 저는 전 재산을 날리고 말았습니다. 고시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진짜 삶을 살아갈 의지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원장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았는데 사람답지 않는 것에게 당했습니다. 원장님, 사람답게 산 결과가 이건가요? 저 이렇게 되라고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혼자 마음속으로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고시원에서도 나왔습니다. 낼 돈이 없었거든요. 진짜 땡전 한 푼 없었습니다. 옷가지들 몇 개만 대충 큰 가방에 챙겨서 걷고 걸었습니다. 차비도 없어서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염없이 걷다 보니까 서울역이더라고요. 아, 이거 그냥 내 주제를 알라는 뜻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서울역 한켠에 자리 잡고 노숙자 생활 시작했습니다. 젊은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같은 노숙자 아저씨들한테 욕 엄청 먹었습니다. 잠 한 번 편히 자질 못하고 여기저기 쫓겨다녔습니다. 사기당하고 보름 고시원에서 틀어박혀 있다가 서울역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쯤 되니까 배고파서 죽겠더라고요. 이제껏 살면서 보육원에서도 그렇게까지 배고팠던 적은 없었습니다. 또 서울역에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그 냄새가 아주 사람 힘들게 하더라고요. 돈도 없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움직이는 시체처럼 걸어다녔습니다. 서울역 인근 돌아다니다가 해가 저물었고 갑자기 줄지어져 주차되어져 있는 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억울함이 쌓일 대로 쌓여서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죽을까? 내가 그럴 용기는 있는 사람인가? 다 싫다. 다 원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몸과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저도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줄지어진 자동차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딱히 이유가 있는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뭐에 씌인 것처럼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차의 조수석에 있는 돈이 보였습니다. 그때 그 돈이 어떻게 떨어져 있었는지, 얼마였는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2,400원. 그 돈을 보자 갑자기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제 것이 아닌데 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운전석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런데 차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뭐지? 가져가라는 신호가 아니면 이게 대체 무엇인가? 저는 홀린 듯이 차 안으로 들어가서 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손에 돈을 쥐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배를 채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을 먹고 잘하면 삼각김밥까지 먹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미련하게 끝이 없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뜨끈한 순댓국 한 그릇을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서 주차된 자동차들을 봤습니다. 저는 다시 자동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이 분명해서인지 아까보다 훨씬 빠르고 집요하게 살폈습니다. 한 자동차 안에 동전 여러 개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고 그 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기려던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경찰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생각하는 동시에 저는 경찰차에 타야 했고
급기야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멍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이대로 감옥에 가게 되는 걸까? 보육원을 나간 수많은 사람들 중 최악이라고 생각한 수감자가 되는 것인가?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이쪽으로 다가왔고 차 번호를 읊으며 차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2,400원을 훔친 그 차의 주인이었습니다. 딱 봐도 행색이 허름하고 노숙자 꼴인 제가 골목골목을 배회하다가 어울리지도 않는 차에 들어갔다 나오니 이상하게 여긴 동네 주민이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은 제가 돈을 훔친 차의 주인을 경찰서로 불러들였습니다. 차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40대쯤으로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그리고는 뜻을 모를 짧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조건 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얼른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제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직업도, 집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제가 미친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빌었습니다. 차 주인이라는 남자는 이번엔 긴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라며 제 어깨를 잡아주었습니다. 고개를 들 자신이 없어서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경찰을 향해 말했습니다. 합의하겠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경찰과 잠시 얘기를 나눈 남자는 저를 데리고 제가 감히 손을 대었던 그 차에 저를 태웠습니다. 식사 못 하셨죠? 뭐 드시고 싶은 건 있으세요? 네? 순댓국이... 순댓국이요? 좋죠. 이 근처에 어디 있을 텐데. 남자는 저를 데리고 순댓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남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멀뚱멀뚱 숟가락과 젓가락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곧 뜨거운 뚝배기에 김이 펄펄 나는 순댓국이 상위에 올려졌고 저는 그 순간 정말 짐승이라도 된 것처럼 이성을 잃고 먹었습니다.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입천장이 다 데이는 것도 모르고 순댓국밥에 밥을 3그릇이나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나서야 배가 차더라고요. 제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제가 그만큼을 먹는 동안 아직 반도 못 먹은 상태였습니다. 머쓱하게 앉아있으니 남자가 물었습니다. 술 좋아하세요? 잘은 못하는데 가끔 먹습니다. 남자는 소주 한 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고작 저 같은 인간에게 예의를 갖추며 술잔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솔직히 조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16년을 같이 지낸 형한테 당했는데 방금 본 사람을 믿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닐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머뭇거리는 저를 대신해서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20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 동생 둘을 혼자 키웠거든요. 합격한 대학교도 포기하고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었어요. 제 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너무 버겁고 힘들었는데 꾹 참고 버티니까 끝이 오긴 하더라고요. 동생들 학교 다 졸업시키고 저 결혼하고 동생들 결혼시키고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불과 20년 전에는 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시간도 없었던 저였는데 이런 날도 오는구나 싶어서 아직까지도 신기해요.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삶을 사시다가 인생의 가장 힘든 고비를 마주하고 계신 건가요? 인생의 고비라. 사실 저는 그때 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노숙자로 살다가 얼어 죽거나 굶주려 죽거나 병 걸려 죽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이게 제 인생의 고비라고 합니다. 고비라는 게 뭡니까? 언젠가는 극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에 솔직히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제 이야기를 풀어내봤습니다. 제가 보육원에 가게 된 것부터 퇴소 후 찜질방을 전전한 것, 베트남에 갔던 것, 그리고 한국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기당하고 서울역에 가게 된 것,
오랜 시간 동안 보잘것없는 제 인생사를 줄줄 읊었습니다. 재미도 없을 텐데 남자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 끝이 나자 남자는 제게 다시 한번 소주를 따라 주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갑자기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주를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이 고비를 극복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아마도 그러고 싶어서겠죠. 그럼 저랑 같이 일해보실래요? 네? 선생님만 괜찮으시다면요. 자리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저는 사장님 차에 있는 돈을 훔친 도둑인데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젊은 남자분만 보이는걸요. 솔직히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아주 조금 의심도 들었고요. 하지만 그 사장님의 제안이 왜인지 제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줄을 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차 주인인 사장님은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매장 2개를 운영하시면서 젊은 사람들 옷을 팔고 계셨는데 장사가 정말 잘 됐습니다. 처음 경험해보는 동대문 시장의 분위기에 새롭게 눈이 떠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생각이 되어 또 한 번 제 자신의 지난 삶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창고에서 일을 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커다란 봉지에 옷을 싸기도 하고 공장에서 들어오는 옷들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서 일하는 시간은 정말 정신없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렇게 바쁘다니 놀라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옷을 사는 사람이 많다니 이게 다 얼마야?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창고를 지키던 저는 1년쯤 되었을 때 매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장에서 일하던 누나가 있었는데 아기 출산을 위해서 그만두게 되었거든요.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제가 일을 맡았는데 그 일이 썩 재밌고 사장님께서도 제가 곧잘 한다면서 계속 맡기셨습니다. 창고에서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거래처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서비스직의 고충도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처음이기도 했고 배송 업무나 엑셀 쓰는 것도 다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끝까지 저를 믿어주셨고 저는 혼자 PC방 가서 엑셀 연습해보고 틈날 때마다 시장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일하나 살펴보면서 실력을 다졌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매장 디자이너하고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기 당하기 전에 그림에 조금 관심이 있었잖아요. 동대문 일하다가 우연찮게 디자이너 형의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 우와 소리가 나올 만큼 멋졌습니다. 저도 혼자 집에서 그림도 그려보고 형한테 아이패드 쓰는 것도 배우면서 혼자 취미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동대문에 있어서 그런가 그리는 그림들은 주로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생 없이 살다 보니 옷을 잘 입는 게 뭔지는커녕 옷을 제대로 사본 적조차 없었잖아요. 그런데 동대문에서 맨날 보는 게 옷이다 보니까 자연스레 관심이 생겼고 생각보다 제가 옷에 관심이 많고 안목이 나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욕심이 생겼습니다. 내 옷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나도 옷을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욕심들이었죠. 그동안 몇 년 동안 동대문이라면서 모은 돈도 조금 있고 하니 쇼핑몰을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사장님께 내비쳤습니다. 솔직히 좀 긴장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시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저를 걷어주셨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사장님께서 실망하실 수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제 우려와 달리 사장님은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셨습니다. 지성아, 잘 생각했다. 내가 그랬지? 너 안목 있다고. 너도 알겠지만 이 바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야. 우리 거래처들만 봐도 몇 달 사이로 망하는 곳이 수두룩하잖아. 이왕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 죽기 살기로 해. 우리 매장 옷도 가져다가 팔고 네가 디자인할 옷 있으면 공장도 소개해줄게. 혹시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너는 꼭 성공할 거다. 난 그렇게 믿어.
사장님을 처음 만난 그때처럼 다시 한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사장님을 못 만났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사장님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동대문을 나오게 되었고 바로 사업자 신고하고 제가 살던 반지하 원룸방 바로 옆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사무실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솔직히 혼자 하니까 체결할 것도 없고 그냥 무작정 무대뽀로 시작했습니다. 중고 컴퓨터 하나 사서 책상이랑 의자 하나씩 두고 동대문 돌아다니면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거래처들한테 샘플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사진 찍어줄 사람도 없어서 혼자 찍고 다녔습니다. 동네 카페 돌아다니면서 양해 구하고 된다고 하면 사진 찍고 길거리에서도 찍어보고 사무실에 거울 하나 놓고 찍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정말 막막하고 두려웠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일을 해본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쇼핑몰 홈페이지도 혼자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드는 것도 다 돈이더라고요. 이때 그동안 그림 그렸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동대문 나올 때 디자이너 형이 아이패드 새로 살 거라면서 쓰던 거 저한테 헐값에 팔았거든요. 아이패드로 쇼핑몰 로고도 만들고 홈페이지 만들 때도 아이패드로 하니까 훨씬 편했습니다. 컴퓨터로 작업하다가 막힐 때도 아이패드로 관련 동영상 틀어놓고 따라하면서 하기도 했고요. 상담 전화할 전화기도 하나 사고 포장 봉투부터 박스, 택배 계약까지 모든 걸 혼자 해냈습니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제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사장님이 죽기 살기로 하라고 하신 말씀을 계속 기억하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짧다면 짧은 준비 기간을 거치고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동대문에서 일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창고에서 일할 때 한 거래처로 정말 수백 장의 상품이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매장에 있을 때에도 영수증을 뽑는데 한 거래처의 영수증이 엄청 길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나도 곧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문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건 들어올까 말까였죠. 솔직히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좌절해 있기엔 그간의 노력이 너무 아쉬웠고 저한테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더 노력해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로 쇼핑몰 창업에 관한 영상은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봤습니다. 추천하는 카페도 가입해보고 유료 사이트도 결제해서 정보 얻어내고 했습니다. 이미 사진 다 찍고 업로드한 상품인데도 처음부터 사진 다시 다 찍고 다시 올려보기도 했습니다. SNS로 홍보도 더 활발히 했습니다. 아이돌 연습생들한테 옷 보내주기도 해보고 광고도 더 많이 돌렸습니다. 보통 사입삼촌이라고 동대문에서 옷을 가져다주는 분을 고용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돈도 아까워서 돈 아끼려고 제가 직접 나가서 매일 옷 가져왔습니다. 정말 제 피땀 눈물이 들어간 일이었습니다. 일하다가 코피 흘린 적도 많고 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니까 점점 매출이 오르더라고요. 하루에 한두 건 주문이 들어오던 게 하루 1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하루에 30건이 들어왔고 오픈한 지 딱 8개월 만에 하루 주문 50건이 되었습니다. 매출로는 하루 매출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감개무량하더라고요. 그때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팔꿈치랑 어깨가 아파올 만큼 택배를 쌌습니다. 눈이 아파서 머리가 어지러울 만큼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일할 수 있음에 저를 믿어주는 고객들이 있음에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까지는 혼자 하다가 1년째 되던 달에 사람을 2명 고용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을 더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작은 지하 사무실 가운데에 파티션 하나 세워두고 한쪽은 택배 싸는 곳, 한쪽은 상담받고 상품 등록 작업하는 곳으로 나눠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부터 제가 그토록 꿈꾸던 저만의 옷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또 한 번 동대문 사장님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사장님 통해서 옷을 만들게 되면 사장님도 중간에서 돈 벌고 좋은 거였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그 푼돈 벌어서 뭐 하냐며 공장을 직접 소개해 주셨습니다. 중간 유통 없이 공장에서 직접 물건을 떼어오는 덕에 좀 더 저렴하게 자체 제작한 상품을 팔 수 있었고 고객님들의 반응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팔 수 있었던 게 제가 디자인을 할 줄 아니까 디자이너 고용하는 비용도 들지를 않았거든요. 디자이너 고용하면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거니까 월급이 나가잖아요. 제가 좀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몫을 한 셈이었죠. 그렇게 저렴하면서 퀄리티는 좋고 실용성도 좋은 옷들을 선보이며 저희 쇼핑몰은 점점 저희만의 스타일로 자리를 잡아갔고 저는 쇼핑몰 CEO와 의류 디자이너로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공은 지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고요. 좁은 골목길에 있는 작은 건물 지하 사무실에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원들이 늘어나고 매출이 늘어나면서 약간 더 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고요. 또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큰 건물에 2층은 창고 겸 택배 포장하는 곳, 3층은 사무실인 건물로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감당하던 저는 어느새 20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옷들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입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도 이 현실이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역 노숙자였습니다. 조금 더 과거에는 보육원에서 평생을 자란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천의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직업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쁜 일이 아닌 도덕적이고 사람다운 일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된 건 동대문 사장님의 덕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제 행동을 선처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는 감옥에 갔을 겁니다. 만약 그때 같이 일하자고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서울역 어딘가에서 차갑게 얼어붙은 채 발견되었겠죠. 정말 많은 도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장님께 어떻게든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답할 일이 생겼습니다. 아직까지도 한 달에 한 번은 사장님을 뵙거든요. 동대문에 나가서 뵙거나 아님 따로 연락드려서 만나거나요. 지난달에 사장님과 만나서 오랜만에 삼겹살에 한잔 하는데 사장님 차가 고장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워낙 버는 거에 비해 소탈하신 분입니다. 차림새만 보면 그냥 동네 아저씨와 다름없습니다. 차도 엄청 오래된 차 타고 다니셨고요. 딸만 셋인 분이라 딸들한테 버는 돈을 다 쓰십니다. 아무튼 차 고장났다는 얘기 듣고 지금이다 싶더라고요. 마침 사장님 생일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차를 한 대 뽑아드렸습니다. 값비싼 외제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차로 사드렸습니다. 제가 차키 드리니까 사장님이 이게 뭐냐고, 됐다고, 돈도 없는 놈이 이런 걸 왜 사오냐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여 년 전 제가 허락도 없이 감히 사장님 차 문을 열었던, 돈을 훔쳤던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저를 지옥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진짜 왜 그러는지 또 눈물이 나지 뭡니까? 누가 보면 제가 울보인 줄 알겠어요. 저 정말 안 울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눈물이 자꾸 나네요. 울보처럼 글썽이면서 말하니까 사장님께서도 더 할 말이 없으셨는지 에라이 모르겠다 하시면서 차키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식당에서 밥 먹고 있었는데 제가 사장님 드릴 차를 주차장에 끌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거절을 하시더니 막상 차 보니까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맨날 뚜껑 열리는 차 한번 타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완전 오픈카는 아니지만 뚜껑 반만 열리는 거 옵션 넣어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비 오는 날도 열고 다닐 거라는 농담을 하시면서요. 저는 평생 누군가한테 뭘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인 것도 사랑도 관심도요. 그래서 주는 법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줘야 하는지, 뭘 줘야 하는지, 왜 줘야 하는지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요즘엔 참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고 있거든요. 동대문 사장님의 응원을 많이 받고 있고, 직원들과 고객님들의 기대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내년 봄에 결혼을 약속한 제 여자친구와 장인어른 장모님의 사랑도 받고 있습니다. 이 분에 넘치는 것들에 어떻게 보답을 하면 좋을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왜 줘야 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더라고요.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사람답게 살라고 하시는 건 바로 이런 걸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답게,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게 바로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저는 아주 성공했네요. 충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고 이겨내면서 하고 싶은 일 잔뜩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놈도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모두 원하는 삶, 행복한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